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전인대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쏠려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또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중 무역 협의가 가능할지 등등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의 정책 목표와 방향,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인대가 지금 이제 막을 올렸는데, 눈에 띄는 이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 경제정책 운영 방향 좀 짚어주시죠.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2년 만에 낮췄고요. 도시 지역의 신규 고용을 1,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창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3% 내로 억제키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제조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해서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고용 우선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3가지 전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위기와 관련된 위험 억제 부분, 그리고 빈곤 극복, 환경 오염 방지 쪽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6% 성장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4조 유엔의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정책도 시행하고요. 또 내수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감세, 또 증시세 개혁, 그리고 세제 간소화 같은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낮춘 것은 아무래도 무역 전쟁과 이 내수 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좀 제시했나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극한 2012년 이후에 중국은 강국 노선을 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인대에서는 강국 노선과 관련해서는 꼬리를 내렸다는 점이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대1로와 관련해서는 국제 규칙에 따라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그냥 제조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약속한 것은 진지하게 지키겠다. 하지만 중국이 합법적 권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전인대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켜주겠지만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보조금, 국유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폐기 주장은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 예산도 GDP 성장률을 웃도는 7.5% 증가로 했기 때문에 강군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형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인대에서 새롭게 발표된 경기 부양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개혁파하고 성장파로 나눠지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혁파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측면의 개혁뿐만 아니라 부채 축소의 정책에 모든 초점이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장 주도파들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4조 유엔의 정책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23조 유엔, 우리나라 원화로 3,84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데요. 이 때문에 재정 적자의 GDP 비율은 2.8%로 작년보다는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2조 위엔 정도 세금 감면 정책을 쓰게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분은 현재 16%에서 13%로 낮춰주고요. 전기료도 10%, 통신요금도 낮춰주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연대해서 기동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건설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확대시켜주기로 했는데요. 채권 발행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 투자도 9% 늘려주고요. 도로나 해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원화로 30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책이 모두 시행이 되면 올해 인프라 투자만 하더라도 1.2에서 한 2% 성장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또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유독 주목해서 봐야 할 다른 경기 부양책들이 있다면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썼던 자동차 보조금이라든지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을 다시 도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형 자동차 교체시라든지 농촌 지역의 소형차 구입, 그리고 전기 자동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차 판매 증가율은 작년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한 2%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절전용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와 관련해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으로 인해서 무려 110조 원 정도의 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도 스포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1조 5천억 위엔의 스포츠 소비 진흥 계획도 시행이 되고요. 또 의료나 식품과 관련, 특히 레저, 관광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중국, 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한 산업 정책도 추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도 더 낮춰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K푸드라든지 K 팝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오히려 더 이번 국면에서는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 경제를 화랑 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경기 순환 국면상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현재 리커창 지수라든지 제조업 PMI나 수출 동향을 보면은 1분기까지는 계속 수축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 효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2%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가 이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차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상반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6.1에서 한 6.2%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6.3에서 6.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한 가지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중국 경제가 바닥을 딛고 점차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구체적인 배경이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출장을 가보면은 연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륙 지역인 청두나 우한, 충칭과 같은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생활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 이전해온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전기 전자 관련 거대 공장들이 지금 속속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업체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공이 작년에 무려 185만 명이 감소했지만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378만 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연안 지역은 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유효 구인 배율 같은 경우는 1.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부족난 심화에 따른 임금 상승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편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좀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발 위험과 관련해 좀 언급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현재 회색 코뿔소 출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파급력도 크고 또 시장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던 자산
버블이라든지 두바이의 그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최근 그 전인대가 개최되는 5일날 중국 최대 민영 투자 회사인 중국 민생투자 집단이 부도가 났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39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체적으로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경조 원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과잉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금난이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조만간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렇게 되면 무역 협상이 사실상 거의 타결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그 외형상으로는 무역 협상이 통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27일 날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을 정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 담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화학 제품, 자동차, 에너지와 관련해서 1조 2천억 달러의 수익 계약을 과 관련해서 중국의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양해 각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중 간의 새로운 그 규칙에 합의하더라도 최종 그 서명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폭적인 양해를 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북미 정상회담처럼 문서로된 합의에 중국이 지금 난항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우보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쓰면은 중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든지 맞대응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B플랜이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전과 관련해서도 미중 간의 날선 공방을 또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협상 연장에도 속 시원하게 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 폐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패권 도전을 막는 장치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차세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보조금 정책이야말로 국가 자본주의 근간이고요. 또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 철폐는 없을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에는 공산당의 손발이 되어 왔던 국유 기업에 대한 지배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견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3월 27일이죠. 이 전후에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딱 떨어지는 합의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합의 사항을 쉽게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체제가 다른 나라들 간에는 앞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 체제 부정이라든지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된 계약은 작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주석의 임기제도 폐기할 정도인데요.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사이버 공격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체제 부정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 개혁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흔드는 이런 그 위반 행위로 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기대치는 좀 낮지만 합의 내용 측면에서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 사항을 좀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